제가 뭐 대단히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사표를 낸 게 아니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큰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저항하는 세력 사이에 대립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66명한테 우리 국민들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막내 PD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짧습니다. 지금부터 사법농단에 관한 모든 것, 아니 사법농단에 관한 중요한 것만 레알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헌법 유린 사건의 시작은 2017년 2월 고위법관으로 가는 하이패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이탄희 판사는 판사들의 동향을 관리하는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당함을 느낀 이탄희 판사, 곧바로 사직서 투척,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집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지못해 진상조사위 구성. 그러나 조사위는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에 화가 난 판사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 추가 조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3달밖에 남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버티기 돌입.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2017년 9월 무사히 퇴임합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출근 일성.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 2개월 만에 추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는 문제의 행정처 컴퓨터와 저장 매체를 확보합니다. 피스의 파일을 연애 만에 암호를 푸네만으로 한참 시간을 끌다 결국 강제로 파일 개봉. 암호 파일 406개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중 핵폭탄급 문건이 남겨져 있었으니 바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정됩니다.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일제강제징용 소송 사건 등 10여 건이 넘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 자기 집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 자처.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재판거래 및 판사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 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여론조작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2018년 11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되고 그 다음에 1월에는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저 구속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3년이 지난 어제 사법농단 관련 첫 번째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정보 누설 혐의 등을 받은 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무너진 사건, 도대체 왜 무죄가 선고됐는지 이 사건의 출발점, 이탄희 판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사법농단 사태의 시작 그리고 사법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직 판사 이탄희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저랑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저랑 동갑이면 제가 굉장히 하대하는데 어쩜 그렇게 어른스럽고 네. 정의로우시고 외모는 더 젊어 보이세요, 심지어. 아 진짜 제가 너무 아주 존경해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어쩜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행동이 너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러면 나 같으면 거들먹거릴 만도 한데 겸손하십니다. 이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 그 선고되자마자 또 이탄희 판사가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작성 시간이 오전 11시 53분. 남들 다 일할 때 이렇게 또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신 거죠. 이게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간추려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자, 이게 핵심 내용 첫 번째 이제 본인이 읽으시기엔 좀 그러시니까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면은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입니다. 형사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 헌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던가. 근데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은 형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본질은 그 재판 개입,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주거 침입도 있지만 물건을 훔친 건 절도죄란 말이에요. 네. 절도죄가 핵심인 것이지 주거 침입만 계속 다루면서 절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형사 사건에 몰입하는 것은 그 나무만 보는 거지 이 숲을 좀 봐라. 더 큰 문제가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오히려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주거 침입 절도를 우리가 비유를 계속하자면 주거 침입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주인이 속아서 문을 열어줬더라. 그래서 주거 침입 무죄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안 한 것인가? 네. 절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설명도 잘하시네. 네. 제법이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형사 관련해 가지고 이 무죄가 판결 났는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혹시 제19 감사기에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사실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제 계속 거듭 강조하는 거는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거의 정당성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에도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SNS에 올린 글 두 번째 핵심을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 징계 등 직업 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 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그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일가를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본질이 헌법 위반이니까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과 국회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거듭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을 제가 꼭 처벌하자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절도에 대해서 있고 만약에 주거 침입도 무죄가 돼버리면 더 이상 남는 게 없잖아요. 이 공적 평가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과 국회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판사가 뭘 잘못하면은 그 판사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은 국회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장이 내릴 수 있는 뭐 처벌은 어떤 거가? 징계가 있는데요. 판사는 특별히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최대 정직 1년입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거든요. 판사는 해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징계가 좀 유의미는 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라도 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지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와, 굉장히 그 용기 있는 발언처럼 들립니다. 아주 동갑인데 아주 어른스러워요. 네. 외모는 여전히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 사법농단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승태 당시 이제 대법원장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떤 상태예요? 재판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졌던 임종원 전 차장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요. 그분은 이제 아예 재판 기피 신청을 해서요.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 재판 기피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 같지 않다. 바꿔달라?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피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 무죄가 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느냐.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헌법 위반이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하고 다른 나라 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고 굳이 다른 별개의 절차인 형사 절차에 매달리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연루됐다고 밝혀진 사람이 한 66명?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본 판사가 66명. 그분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법원에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몇 명인가요? 10명 정도. 10명 정도요? 그럼 그 66명한테 우리 국민들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덜 알려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내 사건 재판한 판사가 그런 식으로 재판을 개입하는 거에 관여했던 판사라는 걸 알게 되시면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양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실을 뭐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더 잘 알 거고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2018년 말에 네. 잠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네, 결국은 좌절이 됐고 아마 20대 국회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네. 압박을 가하면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네. 그리고 탄핵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누군가 좀 구심점이 돼서 이 법관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사법농단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네. 이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 보면은 이제 사법행정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법행정도 법원행정처가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사법개혁도 사실 법원행정처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불투명해요. 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거의 6년에 걸친 사건인데 네. 이걸 주도한 것도 법원행정처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판사들도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걸 대체하는 조직으로는 전 세계 사법 선진국, 후진국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사법행정위원회요? 네. 행정위원회. 예.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는 기구를 굉장히 투명한 기구고 여러 세력이 참여를 해서 법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는 네. 그런 기구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이런 기구를 말씀입니다. 만들려면은 법으로 국회에서 하는 법으로 겁니까? 법으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또 사실 국회네요. 국회로 귀결이 돼요.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이거를 이제 세상에 알린 분인데 네. 그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네. 저는 이제 여러 번 제가 인정을 했지만 제가 뭐 대단히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사표를 낸 게 아니고 네. 저의 명예를 지키고 제 동료들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표를 냈던 것인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큰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저항하는 세력 사이에 대립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후 한 2년 동안에 그 저항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으로 법원에서 버텼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직을 할 때 2019년 1월 달에 네. 그때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네. 또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이제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사법개혁이 실종됐고 징계도 유야무야되고 탄핵도 조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내가 그냥 작년 1월 달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게 혹시 아니었던 거 아닌가 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워낙 진짜 반듯하고 훌륭해서 저랑은 절대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저희 꼭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네.